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왔어요, 이제. 네. 이 전 대표님 이제 왔어요. 지난주에 어디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네.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누가요? 골프장에서 그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누가? 장성철 소장이.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경기 좋아요, 혼자서. 방송 사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바로 이 앞에 이 KBS 1라디오 아침 방송이죠. 최경영의 최강시사. 펑크가 제가 방송 10년 하면서 지금까지 펑크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한 10년 쭉 보면서 처음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원래 고정 방송을 하던 유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일별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다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침 세팅했는데 요즘 고정 방송이 아니라 이제 때때로 방송이 바뀌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알람을 우선 설정을 잘 못했고 네네. 두 번째 뭐냐면 무음이었어요. 근데 전날 KBS 더 라이브 끝나고 나가지고 심야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중으로 사고가 터지기 쉽지 않은데 알람은 시간이 안 맞고 무음이라 가지고 다급해서 제작진이 전화하는 것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앞으로는 전날 술 드셨다 안 드셨다? 못 드신 아니, 게 마실 수가 그 없죠. 더 라이브가 12시에 끝났어요. 12시에 거의.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술자리는커녕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잤는데도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한 12시 20분 낮에 시작하는 시사본부에만 나온다. 아, 그래가지고 펑크날 일이 없어요. 그 자명종 네. 2개 주문했습니다. 올리는 거, 종이 올리는 거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네.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저랑 김현정 뉴스쇼에 뉴스닥을 할 때 한번 그 시간 맞춰 스튜디오에 못 와가지고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했어요. 전화기 들고. 이준석은 전화기로. 저는 스튜디오에서. 아침 방송들은 간혹 그런 경우는 있긴 있어요.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혹시 지금 청취하시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샵 9730 문자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날려주시면 저희가 이 아주 의미 있는 질문들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으로 이제 피로가 쌓여서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 최근에 이런 유튜브를 하셨어요. 어떻게 먹고 살고 계신 겁니까? 이게 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선거 캠프에 저희 천아용인해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냈다 큰 선거가 사실 이제 처음이죠. 네, 김용태 최고는 한번 했지만은 그때는 사실 약간 청년 최고위원 선거가 노관심 선거가 있을 때 가지고 그냥 편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선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연설문부터 일정까지 상당히 고민할 게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4명이 같이 4명. 올라가야 되는 그 4인 삼각? 뭐지? 뭐라고 해야 되나? 4인 5각인가? 어쨌든 뭐 어벤져스의 지금 팀 리더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만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맞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배너 1959년작 그렇죠. 배너에 보면 100마 4마리를 이렇게 마차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전차 끌고 가는 게 있는데 그거에 비유를 했더니만 또 배너가 59년작에서 안 본 분들이 많아요. 또 젊은 세대는. 그게 무슨 영화냐 이래가지고. 리메이크 됐었는데. 네? 리메이크는 좀 실패했죠. 원작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원작 때 그 감동만큼은 아니죠 보면은. 100마 4마리를 딱 끌고 질주하는 배너의 본인을 비교하셨어요. 아니 이제 보수파 정당의 전당대 전문가가 전데 왜 저한테 왜 도움 요청을 안 했습니까? 왜 도움 요청? 벌써 그거 10년 넘은 얘기잖아요. 부닥다리다. 아니 그냥 이번에 선거 캠페인으로서 당원 100%를 바꿔놓고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고 사실 최근에 무엇보다도 뭐 저희 상대 진영에 있는 분들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원 조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답을 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주말에 지금 천아용인 네 백마와 TK를 찍고 오셨잖아요. 자 이게 보수의 심장부인데 주로 어떤 얘기 듣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확실히 내가 천하람보다 인지도가 좋구나. 되게 당연하지 그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람의 위험 요인이라니까. 오히려 여전히 이준석이 눈에 많이 보이면 천하람 후보한테 좋지 않아요. 천하람 후보의 고향이 대구잖아요. 아우라만 보여야 돼. 아우라만 보여야 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천하람 후보의 고민은 그거예요. 보면은 그 천하람 후보가 단기간에 이제 그 천하용인이라는 그 합동 캠페인과 그리고 결국엔 개혁보수 대표주자라는 것 때문에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절대적인 지지도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항상 조언하는 게 그러면 무조건 임팩트다. 발언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저도 예전에 종편 패널을 많이 해봤지만은 종편 패널 하고 이렇게 시사 토론만 많이 나가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경우 많아요. 아, 맞아요. 그 싸가지 담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은 뭔 말을 할 때 계속 길게 느리고. 네네네. 네. 그리고 자기 검열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붙이는 게 버릇이 돼요. 네. 뭐 누굴 공격하는 데서 제가 뭐 누구를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상한 걸 깔고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 근데 그게 천하람 후보 화법에 아직 배어 있어요. 정치인의 메시지는 명료하고 직설적이어야 되는데 앞에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천하람 후보가 장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이지만 원래 학습력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서 사실 토론이나 아니면은 연설에서 임팩트 있게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하나의 연설이나 하나의 토론의 영상을 100만 명이 돌려보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천하람 후보가 대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으니까. 현장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가면 이제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보면은. 가면은 천하람 후보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 저를 먼저 보고 와가지고 천하람 후보에게 제가 인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엔 보면은 저는 못 본 채하고, 야, 쟤랑 같이 다니지 말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천하람 후보가 잘 가려서 이제 파악하고 습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난 5년 동안 현장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유승민이랑 놀지 말아였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에게 움츠려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꾸로 따지고 보면 그런 것과 당당히 맞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천하람 후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 이제 상승세는 뚜렷해 보이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3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천하람 후보 인터뷰를 보면 아니다. 바뀌었다. 2, 3위 실버 크로스 됐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당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구조적으로 매번 선거 초기에는 반짝하다가 뒤에 선거 속 뒷심이 좀 딸리는 이유는 뭐 그분을 놀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경험적인 사실 뭐 법칙이 돼버렸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 캠프 구성에 있어가지고 탄탄하지 못한 점이 하나가 들어올 테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당 내에서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김기현 후보의 그런 상대 후보를 주저앉히는 식의 이런 선거 캠페인에 대해 가지고 반발 심리로 안철수 후보에게 몰려갔던 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또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안철수 후보에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첫 번째 TV 토론 때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언제 물어보나. 그렇죠.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천하람 후보한테 이랬거든요.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만 하고 사실은 물어보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머릿속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많다. 사람들은 선명성을 보여주기 기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대통령이 명단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공천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이게 무슨 저희가 달나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연히 나타날 상황에 대해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를 물어보는데 거기서 뭐 시스템 공천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대체적인 평가가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가 많이 흔들린다. 페이스 잃었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걸 느낀 게 지난번 TV조선에서 토론회였나요? 1차 토론회. 1차 토론. 거기서 뭐 OX가 있었어. OX. 맞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 윤심이 있다 없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너무도 명백하게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거의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선거에 X를 들더라고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선대위원장 혼자서 O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은 아직도 유인심의 구탱이를 본인이 갈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잃었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거티브로 가버렸어. 그 KTX 뭐 땅 투기 이걸로 가지고 그건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얘기도 아니고 그걸로 김기현 후보가 엄청난 구설에 올랐던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팩트도 캐보면 그렇게까지 뭐 1800의 시세 차이 이런 문제도 아니어서 뭔가 지금 선거 전략이 완전히 엉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요.
자신이 없어 보여요. 자신이 없어 보인다.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단어조차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건 눈치 본다는 거거든요. 눈치 본다. 눈치 볼 있다. 권력에 눈치 보는 사람이 과연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그 처음에 그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걸 제가 항상 비유할 때 이런 거잖아요. 군부대 앞에 가면은 시동 거 라이트 거 그다음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먼저 건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차 시동 끄고 가만히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기에는 손 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쏘겠지 이거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권 이후에 모든 문제를 보면요. 손 들어 움직이지 마. 움직여도 쏘고 움직이지 않아도 쏩니다. 어차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혼자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안 움직이면은 그래도 대통령실에게 밉보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표 일부를 가져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이 안 되면은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모든 판단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오판이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 좀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했을 때 합의문 같은 거 쓰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뭘 믿냐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철수였는데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회방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전당대회가 맞는 것이냐. 전 처음부터 좀 회의적이에요. 이게 장성철 교수가 디테일에 약해요. 네네. 그때 정론관에서 공당 기자회견문 읽고 놓고 갔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거 안 가지고 가세요? 이건 종이 쪼가리였잖아요. 종이 쪼가리였잖아요. 저는 그게 오늘날 이 상황을 모두 대변하는 한 장면이었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막 아무 말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저는 그때 치고 받고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떤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급과 이제 척을 졌을 때 결국엔 지지층의 덩어리 크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죠. 유승민과 박근혜의 갈등을 이제 거의 한 7년 된 얘기니까 다 기억 못 하시겠는데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배신자로 선언하기 전에 그럼 무슨 갈등이 있었냐. 배신자 소리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냐 그럼 사람들이 기억 못 해요. 그다음에 배신자 소리 들은 다음에 바른정당하고 창당하고 이러면서 봐라 내부 총질하고 배신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선후관계를 따지면은 먼저 때린 거는 유승민 의원이지. 아니 그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원내대표가 했다고 해가지고 배신자로까지 할 일이냐 이거가 남는 건데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나중에 가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에 참석했다는 이런 것만 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아까 봤을 때 그러면 장선수 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냉정하게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안철수를 적으로 선언하기 전에 그 전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확히 뭘 잘못했지를 열거하기 쉽지 않아요. 뭐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까지 한 일이 뭐지?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안철수가 하는 반응들은 뭐 지금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 각을 세우면은 또다시 이제 봐라 저랬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었다. 사후적으로 그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될 거거든요. 그걸 안철수 후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안철수 후보가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여론조사 지지율 1위 나온 게 잘못한 거예요. 지지율이 높았던 게 죄다. 아니 그래서 저 대통령실이 총을 쏘기 시작한 거고. 근데 그렇게 총을 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야말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라면서 본인의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맞아요. 정치인이 그렇게 일종의 이제 기세도 꺾이고 패기도 꺾이고 그러니까 안철수 이러면 끝나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무수석이잖아요. 저 같으면 정무수석은 마음 놓고 때립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실 리 없다. 정무수석이 왜 이런 데 나서가지고 사견을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실 욕먹게 하느냐. 이렇게 치고 갔으면 대통령실 움찔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손 들고 시동 끄고 라이트 끄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도 좀 불안한 게 비슷하게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 실명을 걸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모든 뭐랄까요? 제가 상당히 공천학살극은 봤어도 전당대회 후보 학살극은 처음 보는데 이 학살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 승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공격받았으면은 이 앞에 있던 탄압받은 모든 사람 대표가 글로 몰려가는 겁니다. 좋은 거다. 죽지만 않으면. 자 오늘 이게 뭐 지금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어요.